자, 지금 이제 26장 저축 투자와 금융 제도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게 자본이 늘어나고 또한 1인당 자본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것도 다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결국 경제를 보는 이유는, 국가 경제를 보는 이유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더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는 것이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본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1인당 자본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뭐 성장을 많이 하는 것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것이다. 더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저축이라는 것은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소위 여윳돈이죠. 여윳돈이 있는 사람의 돈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저축을 투자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경제순환 모형 내에서 생산 요소 시장 밑에 있었죠, 그죠?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시장 세 개로 사실은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가계의 여윳돈이 뭐 기업의 자금 수요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자체가 시장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한다. 즉 금융이란 것은 시장을 통한 금융이 작동할 수도 있고, 뭐 시장이 원활히 작동 안 하면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이 작동을 합니다. 진화 과정을 본다 그러면 시장은 그 뒤에 나오는, 아주 뒤에 나오는 굉장히 전문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나오기 훨씬 전에 금융기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훨씬 전이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오래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기관이 언제냐? 그러면 일제시대입니다. 조선 말기 정도입니다. 조선 말기. 그러니까 뭐 아니면 유럽에서 최초의 금융기관이 뭐냐? 그럼 뭐 우리가 뭐 메르린치 가문, 메르린치 아니죠? 누군가 유태인 가문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피렌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 도시가 뭔가 하면 최초의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그런 지역으로 봅니다. 금융의 역사를 볼 때는. 그 이전에는 금융이 없었다는 얘기죠. 금융시장은 보사하고 금융기관도 없었다. 그 이전은 소위 중세 시대에는 그냥 자급자족 경제였다. 거래가 많지가 않고 그냥 한 장원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대부분 뭐 자급자족하는 거다. 물론 아주 이제 희귀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뭔가 하면 상거래가 있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대량 자본이 필요한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여유 자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그때까지 없었고, 금융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은 소위 뭔가 하면 도시국가, 뭐 거래가 많아진 도시국가,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이제 상공업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금융이 나왔고, 금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중개기관, 금융시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든지 아니면 화폐금융론, 이제 그런 과목에서 더 깊이 있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금융중개기관 또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런 금융이 이루어지고 그 전체를 금융제도, 금융시스템이라고 한다. 금융시장은 뭐 요즘 이게 더 크니까 시장부터 먼저 하는데, 진화 과정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기관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은 크게 나눠가지고 채권시장, 주식시장. 가장 큰 양대 시장이 채권과 주식입니다. 뭐 그 외에 뭐 또 시장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그것도 그냥 금융시장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런 금융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뭐 그런 것도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실제 암호화폐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주식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마인드로 참가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뭐 금융시장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는 아니고 공인은 안 됐고 대표적인 것은 채권시장, 주식시장입니다. 채권시장은 소위 채권, 채무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을 공급하는 주체는 뭐 기업, 원래는 본질적으로 기업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국가가, 그러니까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가 또 채권의, 선진국 국가들은 대부분 빚쟁이가 돼가지고 국가 채권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의 속성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진다라고 했죠. 채권의 만기, 신용위험, 그 다음에 뭐 이자 과세 여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보호 장치, 뭐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이고, 자, 이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채권의 속성, 아까 이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종이에다가 내가 돈을 얼마 빌렸어, 언제 갚겠다. 라는 걸 적어가지고 종이 가지고 자 이걸 받고 돈 빌려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걸 살 사람, 이 종이 쪽을 살 사람, 채권을 살 사람이라고 해서 시장에 가서 소위 뭐 경매 비슷하게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거죠. 속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그럼 첫 번째는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갚을 것이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그런 종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적은 액수는 잘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적은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큰 액수죠. 큰 액수고 또한 만기가 대부분 깁니다. 물론 이제 속성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가 나눠지긴 하지만 가장 메인은 그래도 보통 만기가 긴 몇 달 아니면 제일 짧으면 30년, 제일 짧으면 몇 달, 최소가 아마 3달입니다. 최소가 3달. 한 달짜리도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희귀한 그 예외적인 경우고 그냥 시작이면 그럼 최소 만기, 많이 거래된 최소 만기는 3달이다. 90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CD나 아니면 CP 같은 경우는 주가 90일인 거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이자율을 이야기할 때 그 이자율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채권도 90일물 채권 가지고 봅니다. 3개월물 Tbil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했는 3개월짜리 채권의 소위 만기 수익률로 그 나라의 이자율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별로 금융시장의 대표 서수 이자율이 3개월 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봐가지고는 제일 몇 달이니까 제일 짧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3개월짜리 국채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짧은 국채는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선진국같이 다르게 3년 국채 가지고 이자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만기 수익률로 이자율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짧게는 3달짜리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30년 물. 우리나라는 30년 물이 아직 발행이 안 됐을 겁니다. 10년, 20년, 뭐 10년짜리 확실하겠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발행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만기가 무한대인 채권도 있습니다. 영구공채, 영구채. 만기가 무한대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 갚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라는 것은 안 갚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걸 누가 사냐? 대신에 매년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에 주는 원금이 없이 이자만 주는 그런 채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뭔가 하면 영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구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영구공채라고 이야기한 것은 만기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믿고 사겠냐라는 거죠. 기업이 발행하면 그건 잘 발행 안 됩니다. 발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구공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가 보통 발행하는 겁니다. 전쟁 때라든지 뭐 그런 데 발행하죠.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이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연구체를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는데 뭐 기업들을 어떻게 믿고 하느냐? 대신에 뭔가 하면 여러 조항을 넣어 가지고 짧은 몇 년 내에 뭔가 하면 뭐
뭔가 다른 옵션을 줘가지고 그게 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편법이죠. 편법이고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너무 전문적인데 만기 기간이 뭐 짧으면 몇 달, 세 달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뭐 특수하지만 거의 만기가 무한대까지 채권이 있습니다. 이 만기까지 기간은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부분적으로 만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 이야기는 아주 뭐랄까 구조적으로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물론 그게 뭔가 어떤 시기든지 다 일정하게 똑같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대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만기가 길수록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 채권의 투자 만기 수익률인 채권을 수익률인 뭐 조금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채권 수익률을 그냥 이자율로 이야기합시다.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금융시장 사정을 보면 뭐 어제 그저께 뭐 최근 며칠 동안엔 미국 금융시장에서 만기 구조가 뒤집어졌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뒤집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기 구조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만기가 짧은 이자율이 더 높고 긴 게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보통 이제 뭐 보통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퍼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개별적인 시장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율은 부분적으로 만기에 영향을 받는다.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더 높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만기가 길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묶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더 비용을 줘야지 뭔가 더 줘야지 그런 채권이 팔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으로 보통 설명하고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장기채는 단기채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개 이자율이 높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더 높은 게 일반적인 속성인데 그것은 유동성이 묶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보상 차원에서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 일반적 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다 채권 이자율. 채권 이자율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 채권 이자율 차가 가장 차이를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그 차를 만드는 제일 큰 요인이 바로 이 신용위험입니다. 차입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 신용위험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신용위험은 조금 그래픽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부도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크레딧이 없어질 위험이죠, 그죠? 그런 걸 이제 크레딧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위험, 뭐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위험입니다. 차입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 이게 높으면 그런 채권은 잘 안 팔리죠. 팔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위험도가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고 신용위험도가 낮을수록 이자율이 낮습니다.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야지 팔리는 거죠. 안 그러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거래되는 채권 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낮은 게 어떤 채권일까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신용위험이 제일 낮은 발행기관이 어디냐? 그러면 국가입니다. 국가가 발행위험이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제일 낮죠. 어떤 기업보다 이론적으로도 국가가 신용위험이 그러니까 부도위험이 낮다. 신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국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가 망하면 그 기업은 다 망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면 뭐 아주 뭐 외국에서 영업하는 일부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그냥 그 나라 기업이 다 망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위험이 가장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이자율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이제 그것도 국가마다 차이는 있죠. 일반적으로 국가지만 그 다음에 국가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국가별로 이 신용위험이 시장에서 매일매일 바뀝니다.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거기에 트레이드에 참가하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현재 지금 네 나라 이야기했죠. 현재 네 나라 이야기했는데 그 네 나라 중에서 뭐 항상 미국이 항상 신용위험이 제일 낮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이자율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 국채보다 우리나라 채권의 신용위험이 더 낮다라는 거죠. 부도 가능성이 더 낮다라는 거죠. 일본이 더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런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죠. S&P, 무디 아니면 피치라는 3대 레이팅 컴퍼니에서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그 국가 신용도는 그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나라 국가가 발행했던 채권의 소위 신용위험, 부도 위험을 평가하는 거죠. 거기서도 등급 자체가 뭔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도가. 세계 공인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채권이, 우리나라 국채가 일본 채권보다는 신용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나와 있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미국계, 뭐, 세계적으로 제일 신용도가 뭐, 높은 것. 그것도 이제 종종은 좀 미국이 좀 밀릴 때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절대적으로 제일 높은 데는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탄탄한 북유럽 국가,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고, 미국은 종종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시끄럽죠. 시끄러워가지고 뭐 국가 부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하면 또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국가 부채를 더 빚을 내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겠다. 승인 안 하면 뭔가 부도나는 겁니다. 라고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협박이 나오면 또 신용평가 회사에서 뭔가 미국 등급을 바로 낮추지 못하지만 곧 낮출 줄 모른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럼 등급이 또 낮아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량 많이 거래되던 채권 중에서 뭔가 하면 가장 신용도가 높은 것, 신용위험이 낮은 것은 뭐 여전히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 인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위험이 가장 나쁜 채권을 우리가 뭐 정크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크본드, 좀 어떻게 이 막말을 좀 하는 소설 같은 데서 보면 이거가 쓰레기 본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나쁘게 번역한다 그러면 쓰레기 본드, 쓰레기 채권, 정크 본드. 자금 사정이 나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이죠. 발행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팔리냐? 높은 이자율을 주는 거죠. 높은 이자율을 주면 뭐 높은 이자율 때문에 그래도 팔리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정크 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레이팅 컴퍼니에서 이야기했는데 레이팅 컴퍼니 신용평가 기관에서 딱 등급이 있는데 등급 자체가 소위 이제 부도 등급, 부도 임박 등급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런 채권은 아무도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데 그게 아니라 뭐 투자 적격보다는 밑에 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B 등급입니다. B1, 뭐 B1이나 B1나 B2 정도 이런 채권을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여기 뭐 부도 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자금 사정이 굉장히 나쁜 은행이다. 나쁜 기업이 발행한 채권 그런 걸 정크본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대신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사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안 망하고 살아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하이리턴을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크본드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신용위험이 나쁜 채권들. 이것들이,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요인입니다.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신용위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또 이야기했죠. 만기 기간. 뭐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은 과세 여부인데, 과세.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적어는 놨네요. 세금이 있는 채권과 세금이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채권을 분리한다기보다는,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는 연방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지방채를 산다 그러면,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을 산다 그러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더 수요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국채보다는 지방채가 이런 차원에서 세금 혜택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자율이 낮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게,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예, 꼭 받긴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다. 예, 예. 지방채는 뭔가 하면 그런 이제 차원이 있지만, 그 다음 지방채는 국채보다는 신용도가 낮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또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가지고 결정돼가지고, 뭐 대부분 뭔가 하면 그 후자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에서 뭔가 하면 그 이자율이 낮아지지는 잘 않습니다. 잘 않는데, 어쨌든 그런 요인은 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채권이 주는 쿠폰,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채권 가격 차이에 따라 가지고는 이자가 부과 안 되고 세금이 부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폰이 없는, 중간에 이자를 안 주는 채권은 소위 무과세 채권이죠.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채권들은 더 이자율이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세금까지,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세금까지, 내가 투자해서 이익이 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고 난 뒤에까지 포함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는 세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당연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낮을수록 그거는 채권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세금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세 여부도 채권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조금 특이한 채권인데 최근에 나온 그런 형태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서 제일 큰 위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10% 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채권 투자해가지고 꽝입니다. 전혀 수익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채권 투자를 할 당시에는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을 거라고는 예상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채권을 샀는데 보유하고 나중에 만기 때 딱 보니까 뭔가 하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았다. 그러면 내 투자 수익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뭔가 손해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솔직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이자율은 거의 바닥이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되게 높죠.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줌도 팔았으면 다 뭔가 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어떤 채권들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보장해주는 그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소위 실질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채권. 있죠. 대부분 채권은 지급 조건이 명목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채죠. 국채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보호되는 그런 국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자와 원금 지급액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연동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급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물가에 완전히 방어가 되는 채권입니다. 대신에 그런 보험을 해주는 꼴이죠. 그런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없는 채권들에 비해서 이자율은 더 낮다. 그런 거죠. 그래서 채권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 속성에 따라서 사실은 이자율이 결정되겠죠. 어떻게 봐서는 채권 이자율의 결정 요인들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중요도 순으로 본다 그러면 신용위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 그렇죠?
자, 그래서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거래되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이런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한다. 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금융이고, 또한 요즘에는,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달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융시장, 어, 규모로는 채권시장보다 더 적습니다. 뭐 일반적인 개인들은 훨씬 더 잘 알려진 주식시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양으로 봐가지고 금융의 양으로는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큰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은 보통 참여를 잘 못하고 소위 기관들이 주로 움직이는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덜 알려져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보다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진 다음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주식이란 것은 스탁이란 것은 한 회사의 소유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회사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주인 권리라는 거죠. 주인 권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의 권리를 다 합치면 발행된 주식 양이 전체 회사의 주인 권리가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런 회사의 속성이 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이제 그런 속성이죠. 회사의 속성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있고, 뭐, 개인회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회사가 그렇다는 거죠.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권리 자체를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정의하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고, 상장 안 돼 있는 회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회사 중에서 아주 일부가 1%도 안 될걸요. 정도가 뭔가 하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 지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100장이 발행된 회사다 그러면 그 주식 하나가 뭔가 하면 그 회사 권리의 100분의 1의 기능을 하죠. 그 100분의 1의 기능이라는 것은 주요 의사결정할 때 거기서 소위 내가 발언권이 100분의 1이고 또는 안 되면 뭔가 하면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하자. 그럴 때 재산들의 100분의 1만큼 권한을 가지는 그런 것이 주식의 의미입니다. 자, 주식은 자기 자본 조달의 속성을 가진다.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채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다른 자본 조달의 속성이다. 그죠? 채권은 사실은 타인 자본 조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왔다. 어떤 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채권 발행해서 돈을 빌려왔다. 라는 것은 그 돈은 남 돈이죠. 남 돈이고 약정된 기간에 그걸 다시 갚아야 됩니다. 채권 만기 기간에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타인 자본인데 주식을 신규로 찍어가지고 발행했다. 그래서 돈을 조달했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타인 자본이 아니죠. 주주가 더 늘어났을 따름입니다. 주인이 더 늘어났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갚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자기 자본 조달 수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데 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고 은행에 빌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타인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으로 돈을 조달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본 조달이다. 주식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것이다. 보셨죠? 뭐 그게 이제 이 타인 자금 조달과 차이는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자 같은 거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주인이 더 늘었는데 그 사람은 뭘 보고 여기다 들어왔느냐? 왜 여기다 투자를 했느냐? 주인이니까 뭔가 하면 권리를 가지고 나중에 돈은 그 회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실적이 도우면 주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자기 자본 조달수이다. 자, 주식의 속성은 자기 자본 조달수이다. 또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주식의 가격은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주식은 증권거래소,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요즘엔 증권시장이 뭔지 잘 모르겠죠.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거래된다.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뭔가 하면 정권시장 그러면 여의도 정권거래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뉴스 시간에 그게 종종 비칩니다. 1980년대만 해도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안에서 거기 가가지고 들고 주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실물 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래되는 시장이 직접 물리적인 시장이 있었는데 1970년대만 해도 거기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거래되고 종이 쪽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또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요즘에는 뭐 다 소위 전산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실물 없이 실물 종이 쪽을 아예 발행도 안 합니다. 발행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가공으로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인터넷으로 다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권시장에서 지금은 이 정권시장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인터넷이죠. 그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그 조직화된 정권시장, 현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된다. 그죠? 주식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시끄러웠던 주식 중에 하나가 안랩이죠. 안랩 주가가 뭔가 하면 갑자기 폭등을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하면 한 서너 배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뭐라고 이야기죠? 위원장이 이제 총리를 안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한다고 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지금 그 발표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국무총리 테마주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면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아니네 그래가지고 지금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따라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수요 공급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근데 국무총리가 되면 왜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되죠? 국무총리가 되면 그 회사 좀 관련은 있죠. 관련이 있는 그 회사가 뭐 큰 돈을 벌까요? 그 큰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인 거죠. 국무총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회사만 특별히 챙겨줘야 될 사회라 그러면 그 사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는 않죠. 그 정도 잘못된 사회는 아니죠. 아직 그런 정도로 뭔가 하면 이상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믿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많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꽝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그때 뒤늦게 동승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막 지금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 수급에 따라서 뭐 가격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급도 있지만 결국적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죠. 그럼 그 기업 가치에 따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부분 이제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모든 회사들은 그 기업 가치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장기 가격 결정 원리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항상 수급입니다. 기업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받는, 이게 뭔가 하면 장기적인 주가 결정 원리입니다. 주가 결정 원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 여러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우중심, 주무심리라고 합니다. 허대비획을. 그리고 군중심리,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폭등, 폭락하기도 하죠. 소위 다른 말로 탐욕과 공포가 혼재하는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탐욕이 넘치면 뭔가 주가가 마구 바로 폭등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엄습하게 되면 주가는 폭락을 하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오르내리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아주 멋있고 좋은 시장 같은데 어떻게 뒷모습을 본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지수죠. 주가지수는 실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됐다고 하는데 그게 거래되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거래되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 리스트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더라도 큰 손해를 안 보도록 여러 투명하고 여러 조건들이 잘 갖춰진 회사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회사가 숫자가 적지는 않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서울 정권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 수가 한 2천 종목은 될걸요. 몇천 종목입니다. 몇백이 아니고 몇천 종목 될 겁니다. 어제 몇천, 700종목인가? 뭐, 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700종목인가?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뭔가 하면 시장이 좋아진지 나빠진지, 그거를 몇 개 종목의 주가 변화로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의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그런 것은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가격을 평균해서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소위 뭔가 하면 덩치가 큰 것은 가중치가 높고 덩치라는 것은 주식량, 액수를 포함한 양입니다. 양이 많으면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수나 가격이 낮은 것은 비중이 낮게 해가지고 쭉 다 합쳐가지고 지수를 만든 것이 그게 이제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 주식의 가격을 평균해서 산출하는 거죠. 700, 800 종목. 그래서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러면 뭐 비율에 따라 가지고 보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일 크다. 그러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아마 한 25%?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25에서 30% 정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비중이 되는 것이고, 각각 그렇게 해가지고 뭐 700, 800 종목들의 가중평균 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200 종목 가지고 지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코스피 200. 뭐 이런 종목이죠. 그 다음 코스피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또 있습니다. 상장 요건이 조금 낮은 시장입니다. 낮은 시장인데, 그러면 거기 상장된 주식 가지고 또 만든 지수가 코스닥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주가 지수는, 그달 시장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 알 수 있고, 그래서 뉴스 시간마다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있는 것이, 실제 그 시장에 참가했던 투자자들의 예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사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장래 경제 여건에 대한 예고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근데 얼마나 예측력이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맞더라 그러기도 하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뭐 이제 지표로서는 뭐 괜찮죠. 이론적으로도 맞고. 근데 이제 틀릴 때는 뭐냐? 사람들이 잘못 예측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올랐는데 실제 경기는 안 좋아졌다. 경기는 나빠졌다. 뭐 이런 경우는 잘못 예측된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봐가지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포함돼서 나타나는 지표라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장래 경제에 대한 추측하는 그런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시장을 통한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금융, 여윳돈이 뭔가 돈 필요한 사람한테로 간다. 대표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돈 필요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걸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면서 그 돈이 기업한테 간다. 이게 채권 시장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널은 뭔가 하면 또 다른 시장은 주식 시장. 돈 필요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것은 처음에 IPO, 처음에 상장되면서 발행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소위 증자라고 하죠. 추가로 주식을 더 발행합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주식이 나오면 그걸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샀다. 그러면 샀다는 말은 그 돈이 뭔가 그 기업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돈이 전달되는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통한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큰 금융 메커니즘은 기관을 통한 금융입니다. 시장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시장보다 더 먼저 있었던 금융이
기관을 통한 금융입니다. 즉 시장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시장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인프라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소위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그러면 상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경제의 변동성이 낮아야 되고 뭐 정치적인 변동이 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시장에서만 소위 금융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나라도 사실은 금융중개기관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기관 중심적인 나라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랬어요. 90년대까지도 뭔가 금융시장보다는 금융기관이 중심으로 돈이 배분되는 사회였는데 이제 2000년대 정도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커지고 금융 인프라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보다는 금융시장 규모가 더 클 정도까지도 됐습니다. 자, 금융중개기관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간접이라는 것은 저축자가 돈 빌리는 사람이 직접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중간에 낀 금융기관 은행만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관을 우리가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은행이죠. 은행이죠. 은행인데 또 하나 더 있죠. 이게 뮤추얼 펀드. 자, 이건 뭐냐?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펀드인데 우리나라에 쓰는 온갖 펀드들 있죠. 그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뮤추얼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식 펀드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게 상장된 펀드이기 때문에 좀 달라서 미국식 펀드는 다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쓰는 그런 뮤추얼 펀드가 있긴 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펀드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아마 여러 집에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펀드 같은 걸 가입하고 할 겁니다. 그런 펀드.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수익을 바라면서 증권사나 아니면 투자운용사에서 발행하는 펀드를 매입하는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부모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때의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진화인데 차이는 은행과 뮤추얼 펀드는 은행은 저축하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기관이고 저축자한테는 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 돈 빌리간 사람한테는 대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수익을 좀 떼고 난 뒤에 예금자한테 예금 이자를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떼는 게 은행의 수익의 원천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금융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은행은 아마 모든 학생들이 다 은행 통장은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재화 서비스의 거래를 촉진한다. 즉 교환의 매개라는 특별한 자산, 즉 통화를 창출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거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자 은행이 이걸 통해 가지고 통화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나중에 보면 좀 알겠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예금하면 은행에 뭔가 하면 통장에 돈이 찍힙니다. 현금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예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ATM 기기에다 집어넣을까 하죠. 어떻게 했든 간에 예금을 했다 그러면 그 돈, 신사임당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들어가 버리죠. 들어간 대신에 여러분 통장에 뭔가 하면 그 몇 장짜리 2장이다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게 돈이 예금액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찍힌, 그러니까 은행으로 들어갔던 10만 원은 뭔가 하면 이제 은행이 그 10만 원 돈을 가지게 된 거죠. 지폐 2장을 가집니다. 가져서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 통장에 뭔가 하면 10만 원의 돈이 찍혀 있습니다.
그 통장에 돈 10만 원 찍어준 것이 바로 통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교환의 매개라는 특별한 자산인 통화를 창출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통화는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2장이 다 합니다. 2장이 다는데 이게 은행에 가버리면 은행은 그 5만 원짜리 2장을 갖고 그 다음에 통장에 또 10만 원을 찍어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하면 통장에 찍힌 10만 원은 이거는 현금 10만 원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에 찍힌 돈 자체를 통화로 봅니다. 통화. 지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지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화로 보죠. 통화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그걸 통화로 본다. 그리고 그 통화는 누가 만드느냐? 은행이 만드는 겁니다. 은행이 통장에 돈을 찍어줬다는 말은, 계좌에 찍어줬다는 말은 그게 은행이 뭐 한국은행이 지폐를 발행한 거와 비슷하게 비록 지폐는 아니지만 통장에 뭔가 숫자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교환의 매개라는 특별한 자산, 즉 통화를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예금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창출한다. 예금을 통해서 현금은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계좌에 숫자를 적어준다는 것 자체가 바로 통화 창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은행의 굉장히 고유하고 그다음 독특한 성질입니다.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규제 감독이 철저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규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금융당국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감독, 규제는 싫어합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런 게 기본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인데 금융기관, 금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왕창 하라는 주의입니다. 금융 이외에 다른 데서는 다 규제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지만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능을 잘못 쓰면 뭔가 하면 그냥 경제, 실물 경제가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금융은 아주 탄탄하게 뭔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 금융, 돈을 조달시켜주는 기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한 신용창조라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번 더 상세하게 한 챕터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라고 했죠. 펀드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식 시장을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주식은 하고 싶다. 그러면 펀드를 드는 거죠.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펀드에 드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대대로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기대로 펀드를 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펀드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해서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회사. 이건 이제 미국식이 이렇습니다. 이것인데,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펀드는 그냥 일반 개인들이 뭔가 하면 정권사 아니면 투자운용사가 있습니다. 투자운용사에서 만든 펀드에 가입을 함으로써 소위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간접 투자를. 왜 그렇게 하느냐? 직접 해가지고 자신이 없더라. 자신이 없는 제일 큰 이유가 주식은 은행 예금보다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못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제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제 펀드가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펀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돈이 크기 때문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전문적인 금융 운영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펀드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이제 뭐랄까 금융의 중요한 채널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적인 자금 운영가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일반인보다 낮냐 그러면 그거는 그 실적은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금융의 채널 2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시장을 통한 금융, 그 다음 기관을 통한 금융에 대해